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1번 학습지를 통해서 발해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역시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로서 최근 들어서 이런 일본과 중국과의 이런 역사 왜곡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중요도가 더욱더 올라가는 파트고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수능,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한국사 시험에서 발해는 굉장히 중요한 출제 주제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발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 발해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그러니까 이 발해라고 하는 파트가 어떤 내용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은 그 내용 요소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이 발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전체적인 개관, 아웃라인을 먼저 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 같은 경우는 그냥 개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발해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에서 문항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출제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바로 정치와 문화입니다. 뭐라고요? 정치와 문화. 정치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발해의 성립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발해의 발전 과정. 이렇게 성립 과정과 발전 과정 두 가지를 발해의 정치에서 묻는데요. 발해의 성립 과정에서 가장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거는 발해가 뭐의 후예다? 고구려의 후예다. 그리고 고구려를 부흥하기 위한 고구려 부흥운동의 결과 대조영에 의해서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만들어진 나라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발해란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한 고구려 부흥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우리 민족의 역사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수능에서도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건국한 나라다라고 하는 문장은 정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구려를 계승해 성립된 발해가 어떻게 발전했느냐. 두 번째로 발전 과정인데 이 발전 과정은 발해 중요 왕들의 업적을 물어요. 왕들의 업적. 발해 주요 왕은 4명이 나옵니다. 이 4명만 알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고왕 대조영, 발해를 만든 대조영. 그리고 발해는 왕들이 다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썼어요.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는 건 중국 중심의 세계에 속한 게 아니라 그들만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별로 어떠한 연호를 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 고왕은 천통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고요. 그 다음 왕이 된 무왕은 인안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습니다. 그 다음 무왕 다음에 즉위한 문왕은 대흥이라는 연호를 썼고요. 그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즉위한 선왕, 이 선왕은 건흥이라는 연호를 썼고요. 이때가 발해의 최고 전성기예요. 이 건흥이라는 연호를 쓴 선왕 때 발해를 뭐라고도 불렀냐, 중국에서 해동성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 해동성국. 자, 이렇게 해서 발해의 정치에서는 발해의 정치에서는 이게 좀 다시 쓸게요. 자, 발해의 정치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온다. 발해의 성립과정, 발전과정. 성립과정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거, 고구려 부흥운동의 결과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발해의 발전과정은 중요한 왕들의 업적,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왕들의 업적을 가지고 볼 건데 이 왕들의 연호를 꼭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발해의 문화입니다. 발해의 문화는 크게 우리가 또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부분, 그리고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발해가 비록 우리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지만 고구려의 영향만 받은 건 아닙니다. 원래 문화라고 하는 건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발해 역시도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던 당나라와 교류하면서 당나라의 여러 가지 그런 정치나 문화적인 측면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무엇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삼성육부라고 하는 국가 운영 체제를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수도인 상경성을 발해의 장원성을 볼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영광탑이라고 하는 중국식 벽돌탑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문왕의 2명의 딸 중에 하나, 정효공주의 무덤 역시
백제 무령왕릉처럼 중국식 벽돌 무덤으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부분, 다양한 유물 유적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온돌이 있어요. 고구려 고유의 난방 시스템 온돌이 있고요. 그 다음 문왕의 2명의 딸 중에 하나 정혜공주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왕의 딸이 정혜공주, 정효공주 2명인데 정혜공주는 고구려식 무덤이고 정효공주는 중국식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번 수능에서도 한번 나왔던 이불병자상, 부처님 2분이 나란히 앉아있는 이불병자상, 이런 것들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부분입니다. 뭐 당나라 영향과 고구려 영향 구분하시기 바라요. 이게 발해의 출제 포인트 전체예요. 여기서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선 첫 번째로 발해의 정치, 발해의 성립 과정과 발전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의 건국과 발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발해의 중요한 포인트는 발해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황제랑 동급의 황상이라고 하는 칭호로 불렀고요. 무엇보다 뭘 썼다?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이걸 통해서 중국과 발해는 스스로를 중국과 대등한 국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걸 표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 연호를 썼다라는 거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선 발해의 건국자, 사극으로도 나왔었죠. 최수종 씨가 주연했던 드라마 대조영입니다. 발해를 건국한 건국왕 대조영입니다. 고왕이고 이 사람은 천통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자, 그럼 대조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해를 건국하게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게 지도를 보겠습니다. 나당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라랑 당나라가 전쟁을 거쳐서 매수성 전투, 기벌포 전투 이후에 신라는 삼국통일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이 신라의 삼국통일은 불완전한 통일이었어요. 어디까지만 차지했죠? 네, 대동강 이남만 차지했죠. 그래서 이렇게 대동강부터 원산만까지, 이 대동강과 원산만 이남까지만 신라가 차지했고 이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가지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워낙 부흥운동을 많이 일으키고 당나라의 저항을 많이 하니까 당나라가 이 고구려에 있는 유민들을 더 이상 부흥운동을 못하고 당나라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구려 유민들을 당나라 땅으로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어디로 이주를 시켰냐? 당나라 땅 중에서도 이 요서지방, 여러분이 요하라는 강 기억하실 거예요. 다른 말로는 랴오어강이라고도 합니다. 랴오어강. 이 랴오어강을 기준으로 서쪽을 우리가 요서라 그러고요. 동쪽을 요동이라 그러죠. 고구려가 이제 이 요동을 근거지로 해서 발전했던 나라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영양왕 때 수나라와 싸울 때는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하기도 했었잖아요. 자, 지금 이제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무너뜨린 이후에, 그리고 나당전쟁으로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로 대동강 이남은 신라가 가지게 된 이후에 이 대동강 이북 지역에 살고 있는 고구려 유민들이 당나라에 끊임없이 저항을 하니까 당나라는 이 고구려 유민들을 당나라 땅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어디로? 여기 요서지방으로. 고구려 유민들을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이 당나라 땅인 요서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이 요서지방에는 이제 강제로 끌려온 고구려인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당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말갈과 거란 같은 유목민족들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당나라가 이 요서지방에 머무르고 있는 고구려 유민들이나 말갈 거란인들을 좀 온건하게 대해줬으면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탄압하고 괴롭힙니다. 이래서 분노한 거란족, 이 거란족이 당시 이 거란족의 족장이 이진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진충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진충을 중심으로 한 거란족이 당나라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의 어그로가 거란족에 끌려있는 틈을 타서 이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인들은 타이밍 이즈 나우, 지금이다. 당나라가 거란족의 반란을 진압하느라 정신없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이 요서를 탈출할 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요서지방, 당시 고구려 말갈 거란족이 머무르던 요서를 영주지방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자료에 영주지방이다 라고 나와도 이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란족의 반란이 일으킨 틈을 타서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 유민들이
탈출합니다. 원래 그들의 목적지는 옛 고구려의 중심지인 요동이었어요. 하지만 당나라 입장에서 이 고구려가 다시 부활하는 걸 두 눈 뜨고 살펴볼 리가 없죠. 당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그래서 당나라는 이 거란족 이진충의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곧바로 20만에 달하는 대규모 토벌대와 추적대를 조직을 해서 이 요동으로 도망친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인들을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유민들은 더 도망쳐요. 더 동쪽으로 도망쳐서 이 동모산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칩니다. 근데 당나라 추격대가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당나라가 얼마나 이 고구려의 부활을 경계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동모산에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해서 당시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던 지도자인 대조영이 이 동모산의 입구가 천물령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늘을 통해 가는 문이다. 하늘로 가는 문이라는 굉장히 이름 멋진 곳이죠. 이 천물령 계곡에서 추격해온 당나라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이 천물령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동모산 지역에서 만든 나라가 바로 발해예요, 여러분들.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배경. 당나라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에 이 고구려 유민들을 어디로? 요서지방, 이 영주로 강제로 이주시켰다. 왜? 고구려 부흥운동을 견제하기 위해. 근데 여기에 머무르고 있던 또 다른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 틈을 타서 당나라의 어그로가 거란족에 끌려있을 때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과 또 말갈이 함께 갔습니다. 고구려와 말갈을 함께 갔어요. 말갈족을 이끌고 어디에서? 동모산에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무슨 전투에 승리해서? 천물령 전투에서 승리해서. 원래 대조영이 처음부터 고구려 말갈족의 리더는 아니었어요. 원래 이제 이 고구려 유민들은 대조영의 아버지 대중상이 이끌고 있었고, 이 말갈족은 걸사비우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었는데, 대조영의 아버지인 대중상과 말갈족의 지도자인 걸사비우가 이 추격해오는 당나라 군대를 싸우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중상의 뒤를 이어서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통합해서 이 동모산 입구인 천물령에서 추격해오는 당나라 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고구려 부흥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인과 말갈인들이 함께 만들었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근데 말갈족이 함께 만들었는데 왜 말갈 부흥운동이 아니라 고구려 부흥운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만들어진 발해에 지배층이 고구려인이고 피지배층이 말갈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단순한 내피셜이 아니라 당시 그 발해 지배층의 성씨를 통계낸 게 있거든요. 발해 지배층 성씨의 80%가 고씨와 대씨였어요. 이제 고씨야 옛 고구려 왕족들이고 대씨는 이 대조영네 집안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80%가 고씨랑 대씨였다는 건 지배층은 거의 다 고구려인이었고 말갈인들은 함께 하긴 했지만 다 피지배층이었다. 그래서 고구려 이 발해라는 나라 자체가 이렇게 좀 그림 이상하네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면 고구려인이 지배층, 그리고 말갈인이 피지배층 이렇게 이루어진 이원적 구조, 이 둘 간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해라는 나라가 역사에 보면 말갈을 계승했다는 의식은 한 번도 외교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들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고 외교적으로 어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을 데리고 만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발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모산 천물령 전투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발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이원화된 겁니다. 대동강 이남에는 통일신라, 그리고 대동강 이북 지역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 남북국 시대라고 불러요.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가 공존했던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조선 후기 때 이 용어를 쓴 게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남쪽의 통일신라, 그리고 북쪽에 발해가 공존했다. 발해도 우리 민족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여기 선생님 아래쪽에 용어풀이로 적어놨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조영이 나라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왕위를 물려받은 건 대조영의 아들 대무예였습니다. 근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왕,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힘 무자죠. 그러니까 이 무왕은 싸움을 잘하는 왕입니다. 무왕인 대무의 연호는 인안이었고요. 자, 당시 이제 발해의 왕인 무왕은 굉장히 전투적인 왕이었어요. 그럼 누구랑 싸웠을까? 아무랑 싸우진 않았겠죠? 누구랑 싸웠냐? 당나라, 신라랑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발해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그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했잖아요. 발해는 신라, 당나라와 무왕이 이끄는 발해는 대립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무왕 자체가 굉장히 정열적으로 영토를 넓혔던 왕이에요. 자, 한번 우리 무왕이 뭘 했는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무왕은 이름에 걸맞게 힘무에 걸맞게 이 동북방 지역, 이 동모산을 근거지로 해서 이 동북방 지역에 여러 세력들을 장악을 하고 북만주 지역으로 영토를 넓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발해 무왕의 이런 영토 확장에 당나라가 큰 경계심을 느껴요. 그래서 3번부터 보겠습니다. 당나라가 누구랑 연결을 하느냐? 흑수말갈이랑 연결을 해요. 선생님, 분명히 발해란 나라는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인들이 함께 만든 나라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 말갈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말갈족은 이 당시 대조영을 따라서 발해 건국에 참여했지만 이 발해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말갈 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발해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말갈 부족이 흑수말갈이란 부족이에요. 당나라는 이 흑수말갈과 연결해가지고 이 말갈 부족 중 발해에 복속되지 않은 흑수말갈과 연결해서 흑수말갈을 은밀히 지원하면서 발해를 견제하는데 이용을 한 거예요. 전형적인 중국의 전략이죠. EJ, 오랑캐는 오랑캐로 제압한다. 그래서 이 흑수말갈이 당나라의 지원을 받으면서 발해랑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왕은 참지 않죠. 무왕은 바로 군대를 일으켜서 이 당나라의 지원을 받던 흑수말갈을 토벌합니다. 근데 무왕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발해가 지금 당나라 신라사이에서 골뜨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왕은 일본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일본과 특히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북방의 유목민족인 말갈족과도 굉장히 친하게, 돌궐족과도 친하게 지내요. 자, 정리하면은 순서대로예요. 당나라가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서 말갈의 여러 부족 중 발해에 복속되지 않은 흑수말갈을 지원하면서 발해를 견제하니까 무왕은 흑수말갈을 토벌했고, 그리고 외교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해 누구랑? 일본과 돌궐,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의 이 무왕이 보낸 국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국서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계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막 중국의 발해를 자기네 역사라고 우길 때 이 문서가 굉장히 큰 근거가 돼요. 한 나라의 왕이, 발해의 왕인 무왕이 다른 나라의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공식적으로 우리 발해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계승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일본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요. 당나라에 쳐들어갑니다. 우리 영양왕이 여러분들 수나라랑 싸울 때는 어디를 쳐들어갔죠? 요서지방을 쳐들어갔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에도 다 발해의 무왕은 요서를 쳐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자, 고구려가 수나라와 싸울 때, 수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고구려의 영양왕이 요서를 선제 공격했죠. 근데, 사실 이건 되게 뻔한 루트예요. 무왕은 요서로 가지 않습니다. 바다를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너서 당나라의 산둥반도,
등주 지역, 덩저우 지역을 공격합니다. 장문유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러니까 수군을 통해 공격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중국 본토 상륙작전입니다. 지도를 통해 보시면은, 자, 이 발해의 무왕이 어디로? 네, 여기. 이 산둥반도. 이 산둥반도에 여기가 덩저우란 지방이에요. 덩저우. 다른 말로 등주라고도 하는데 이곳을 공격한 겁니다. 장문유를 시켜서. 수군. 상륙작전을 펼친 거죠. 그래서 덩저우에 있는 지방관까지 죽이는 엄청난 성과를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나라가 정말 열받았어요. 그래서 당나라가 신라랑 다시 연합을 합니다. 그 나당 전쟁 이후에 여러분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문무왕이 이제 당나라랑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그래서 이제 발해 유민과 고구려 부흥운동을 끌어들인 신라랑 당나라랑 싸웠잖아 얘들아. 나당 전쟁.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양국 간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야. 근데 다시 당나라가 신라의 손을 내민 거예요. 당시 조건은 이거였어. 너희 신라가 군대를 내서 남쪽에서 발해를 위협해준다면 매소성 기벌포 전투 이후에 끊어진 우리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너희 신라에게 우리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전해주겠다 라고 조건을 겁니다. 그 당시 신라의 왕이 성덕왕이었거든요. 이 성덕왕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당나라가 신라랑 다시 연합을 해서 발해를 공격하지만 무왕은 이 공격도 격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외교적으로 보시면은 당나라는 죄송합니다. 외교적으로 보시면 당시 발해 무왕은 누구랑 대립을 한다? 네, 당나라, 신라랑 대립을 했고 말갈 부족 중에 후말갈과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랑 친하게 지내? 일본 돌궐과 친하게 지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일본과 친하게 지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당나라, 신라랑 대립을 하고 돌궐과 일본과는 친선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장문유의 이 산둥반도 공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무왕 다음에 왕이 된 게 문왕, 대흥무이고요. 그의 연호는 대흥이었어요. 자, 근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왕과 문왕 정반대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아버지인 무왕과 다르게 아들인 문왕은 무가 아니라 문, 글로써 나라를 다스린 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죠. 우리 발해가 언제까지 당나라와 신라와 대립만 해서는 나라를 발전시킬 수 없다. 특히 당나라. 동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당나라랑 계속 대립을 하면은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당나라와 외교 관계를 회복해서 당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겠다 해서 아버지였던 무왕이 당신라와 대립을 했다면 아들인 문왕은 이름 그대로 당신라와 대립이 아니라 친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나라와 다시 친선관계, 신라랑도 친선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선생님, 발해 입장에서야 당나라의 선진문화가 필요하니까 친선관계를 맺는다고 쳐도 당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발해랑 친선관계를 맺어줄 이유가 없지 않나요? 무왕 때 그랬던 것처럼 신라랑 연합을 해서 계속해서 발해를 치면 결국 발해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당나라는 발해의 친선 요구, 이 문왕의 친선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당시 당나라 상황이 굉장히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당시 당나라는 현종이 황제가 됩니다. 현종은 처음엔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금진의 사랑에 빠져요. 양귀비가 등장을 합니다. 이러면서 양귀비에게 빠진 현종이 사치와 행락에 빠지게 되고 이때 당나라가 얼마나 혼란기였냐. 대개발에 배우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안사이난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냥 안사이난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규모 반란. 알록산과 사사명이라고 하는 지방의 절도사들이 당나라 중앙정부를 향해 난을 일으켜서 한때는 수도인 장안성이 무너질 만큼 당나라가 큰 혼란에 빠진 거야. 이렇게 당나라가 발해와 더 이상 대립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문왕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당나라와 친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어쩔 수 없이
내부의 반란으로 혼란한 상황이라 발해의 친선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발해는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고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앙정치제도로서 당나라의 정치제도인 삼성육부를 받아들이고요. 교육기관으로서 이 당나라의 교육기관인 국자감의 영향을 받아서 발해는 그들만의 교육기관인 주자감이라는 걸 만들어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삼성육부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명칭이나 운영 방식은 발해가 독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발해에 맞게 독자적으로 변형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유학생을 당나라에 많이 파견을 해서 당나라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도 많은 발해인들이 합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많은 길을 만드는데 영주도, 조공도 이런 길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교류하기 위한 길이에요. 영주도, 조공도, 그리고 여기 이 등주. 이 등주에다가 발해관을 만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등주가 어떤 곳이에요? 네, 불과 전세대인 무왕 때 발해가 이 장문유를 이용해서 상륙작전을 펼친 곳이 이 등주, 덩저우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시대가 변한 걸 알 수 있죠. 무왕 때는 발해의 수군이, 장문유가 이끄는 수군이 상륙작전을 펼쳐서 이 덩저우에 있는 지방관을 죽였는데, 무당 때는 이 덩저우, 등주 지방에 발해인들이 머무르는 발해인들의 전용 숙소인 발해관을 만들어준 거야. 이 등주라는 지방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무왕 때는 전쟁이 났던 곳이고, 무당 때는 발해인들을 위한 전용 숙소, 발해관을 만들었던 곳이기도 해요. 등주에 발해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신라와도 친선관계를 맺어요. 신라와도 무역을 위한 전용 루트인 신라도라고 하는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과도 아주 잘 지내죠. 일본도라고 하는 길을 만들고요. 다만 신라와는 100% 친하게 지낸 것만은 아니에요. 대립을 하기도 하고 친선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당나라의 이의제의 때문에 그래요. 당나라가 미묘하게 발해랑 신라 사이를 계속 이간질을 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빈공과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잖아요. 1등을 누굴 줄 것이냐. 어떨 때는 신라인을 1등으로 뽑고, 어떨 때는 발해인을 1등으로 뽑고, 그리고 발해랑 신라에서 당나라에 그 사신을 보내면 누구를 높은 자리에 앉힐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두 나라를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쟁장 혹은 등재서열이라고 합니다. 빈공과의 합격자 순위, 그리고 외교관의 의전서열, 이런 걸 가지고 당나라가 계속해서 신라와 발해 사이를 이간질했거든요. 자, 그리고요, 수도, 발해의 수도. 자, 발해는 여러분, 자, 수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조영, 나라를 만든 대조영 때는 동모산에 수도를 두었죠. 이 동모산에서 처물령 전투에 승리한 다음에 이 동모산을 근거지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무왕 역시도 이 동모산 지역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방어하기 좋은 곳이니까요. 하지만 문왕 때는 수도를 무려 3번이나 옮깁니다. 중경, 상경, 동경, 요렇게 이제 문왕 때 수도를 3번 옮겨요. 중경, 상경, 동경.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을 찾아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모산을 벗어나서 이 문왕 때는 중경, 상경, 동경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러니까 고왕과 무왕 때까지만 해도 싸우느라 방어하기 좋은 동모산에 수도를 두었지만 문왕은 중경, 상경, 동경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왕이라는 왕이 등장했을 때, 이 성왕은 참고로 여러분이 공부할 발해의 전성기를 끈 세동성국의 선왕이 아닙니다. 다른 왕이에요. 이 성왕 때 가서야 발해의 수도가 상경으로 고정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선왕 때 가면 선왕 때의 연호는 건흥이에요. 이때가 해동성국 때입니다. 발해가 엄청나게 전성기를 누렸던 때예요. 이때 이제 당나라는 그 전에 안사이난 이후에 이제 아예 황소이난이 터져요. 황소라고 하는 소급 밀매업자가 난을 일으키게 되고, 당나라는 정말 이때 완전 쇠락기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이때는 신라는 하대였어요.
나중에 배울 건데,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쟁 탈전이 벌어지던 후삼국의 혼란기, 호족들이 난립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래서, 당나라랑 신라가 모두 맛이 가던 이때였기 때문에, 발해가 힘을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당나라는 선왕 때, 당나라는 황소인한, 신라는 하대,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쟁 탈전. 혼란에 빠져서 그 틈을 타서 힘을 넓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발해 영토를 완성한 왕이 이 선왕이에요. 선왕. 이때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 이때 중국으로부터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라고 하는 이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넓은 영토를 정비하기 위해 오경 15부 62주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정비하게 돼요. 하지만 모든 나라가 멸망의 시기가 오죠. 이 전성기 이후에 발해는 몰락하게 됩니다. 거란이 이때 막 성장을 해요. 거란족이 막 성장을 하는데 발해는 역시나 내분, 지배층 간의 내분으로 인해서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발해가 이제 거란의 침략에 멸망하고 나서 일부는 당시 이제 신라가 후삼국 통일신라가 이제 힘이 약해지고 후삼국 시대가 들어서거든요. 그때 왕건의 고려 함께 고구려를 계승한 이 고려로 많은 발해 유민들이 넘어오게 돼요. 왜? 같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니까. 특히 발해 태자 대광연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귀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려의 태조 왕건은 그 대광연을 포함한 발해 유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대광연을 고려의 귀족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로 넘어오지 않은 발해인들은 발해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려 태조는 우리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우리는 형제다. 근데 우리 형제를 거란족이 멸망시켰다. 그래서 이 고려 태조는 거란에 대한 적대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반거란의식. 그래서 훈요 10조에다가 왕건이 죽으면서 후대 왕들에게 남긴 훈요 10조에다가 아예 거란 놈들이랑 상종도 하지 말라라는 말을 적기도 했고요. 왕건이 왕인 시절 때 거란에서 처음에 고려랑 잘 지내보려고 태조 왕건에게 낙타 50마리를 선물로 보냅니다. 이 거란족이 보낸 낙타 50마리를 수도 개경의 다리 만보교에서 묶어가지고 굶겨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팬더 50마리 보낸 걸 광화문 광장에다가 묶어서 굶겨 죽인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해 중요 왕들에 따라서 발해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발해 정치를 본 거예요. 발해의 성립 과정, 그리고 발해의 발전 과정, 이 내용들을 중요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지도 내용과 함께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